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사바다 선장 배종찬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독서실 등 6가지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해제되는데요. 전국에서입니다.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에서는 약 10% 정도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반기는 분들도 있지만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방역에 소홀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의 실종자 수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더욱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봅니다. 배종찬의 시사바다 지금부터 항해 시작합니다. 드넓은 시사의 바다 알짜 뉴스의 대맛을 알려드립니다. 뉴스 캐스팅. 이혜림 기자의 뉴스캐스팅 이혜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확진자 숫자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네.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보면은 4,072명인데요. 네. 위중증 환자가 543명으로 20일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면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대 후반까지 떨어져서 네. 이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신규 확진자가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제 1,500여 명, 또 어제 1,300여 명, 오늘은 1,400여 명 등 최근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2배나 많은 규모인데요. 네. 경기도에서 특히 주목되는 곳이 평택입니다. 경기 평택시에서 신규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이 돼서 네.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지난 성탄절 연휴를 기점으로 주한 미군기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에 이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평택에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미군 부대에서 확진자가 폭증한 일본 오키나와 사례를 감안하면은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평택 지역의 신규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가 아닌 시설 격리 치료 방식을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네. 또 미군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민간인과 지역 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의 김정기 교수와 이야기를 할 때도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확산 추세에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늘부터 대형마트, 영화관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거죠? 네, 전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학원, 영화관 등 마스크를 항상 쓸 수 있는 6개 업종에 대해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가 됩니다. 최근에 법원 결정으로 지역 간의 형평성 논란이 나왔고 네. 또 현장에서도 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조정안을 내놓은 건데요. 시설을 이용하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고 또 침방울이 튈 만한 활동이 적어서 비교적 감염 우려가 낮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등도 같은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요. 그런데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에서는 취식이 제한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시식과 시음 행사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마트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려면 여전히 방역 패스가 필요하고요. 네. 학원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이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 패스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시사바다 속 보물찾기 청취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네,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되는데요. 이것만은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시식, 2번 윈도우 쇼핑, 아이 쇼핑. 자, 샵 9977로 정답 네.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이게 더 이상 안 되는군요. 네네. 참 이걸로
맛있게 배 채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렇죠. 지나가다 자, 만두 하나 먹고. 네.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1번 시식입니다. 2번 윈도우 쇼핑. 금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TVN 통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즐기실 수 있고요. 구독, 조회 많이 해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4번째나 발사를 하고 도발을 했는데 기존 미사일 라인에 변화를 도모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네, 북한이 어제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전술 유도탄을 시험 검수했다는 노동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네. 이 전문가들이 북한이 기존 미사일 라인의 변화를 꾀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단거리 신형 3종 세트로 이스칸데르급인 KN-23, 네. 또 그다음에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모두 실전에 배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미사일 라인을 구성을 해서 스커드와 노동 등으로 구성됐던 기존 미사일 라인과 운용 전략 전술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와 계획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과 중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치고 빠지는 식의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다음 달부터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 이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를 필두로 평화 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인 만큼 북한도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네, 하여튼 미사일 계속 쏴서 위협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광주로 가봅니다. 아파트 붕괴 사고 오늘로 이제 열흘째가 됐는데 구조 작업에는 속도를 못 내고 있네요. 네, 현장에서 실종자가 처음 발견된 지하 1층과 지상 1층 잔해물을 대부분 치웠는데 네. 같이 작업한 실종자 5명은 아직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건물 상층부 보강 작업과 지상층 수색이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동안의 건물 고층부는 여전히 추가 사고 우려가 커서 본격적인 수색은 하지 못했는데 네. 소방당국이 22층에 이 전진 지휘소를 설치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고층부 수색에 나서겠다 이런 아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건물 외벽에 타워 크레인을 묶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2번에 걸친 이렇게 대형 붕괴 사고를 계기로 주택 시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거부하는 사례가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하. 재건축 공사를 믿고 맡기지 못하겠다거나 이 아이파크 브랜드 불매 움직임도 있고요. 사기 분양이나 부실 공사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재건축 공사 업체 선정 수주 경쟁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빼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또 다른 아파트, 이 서울 개포동의 이 재건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상표인 아이파크 거부 운동에 나서기도 네. 했습니다. 또 이 부실 시공에 사기 분양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고 누수나 지하 주차장 습기 등 부실 공사가 많은데도 회사 측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결국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이런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이파크면은 뭐 고급 브랜드로 인식됐던 적도 있는 것 그쵸. 같은데 이렇게 네. 그냥 한순간에 이미지가 또 무너지는군요. 자, 오늘 날씨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6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를 밑돌았습니다. 당분간 이 네. 정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우려가 되고요.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퇴근길 무렵 내린 눈이 한파에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룬 곳도 많은 데다가 계속 네. 추위가 예상돼 있어서 산간이나 도로, 다리 위에서는 속도를 줄여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블랙아이스 각별하게 네. 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이혜린 기자 뉴스캐스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바다에 승선하신 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입니다. 2만 톤급 초대형 카페리로 4계절 편안한 울릉도 뱃길을 여는 울릉 크루즈에서 2인 왕복 승선권을, 주식회사 루브캠 코리아에서 나노 엔진 보호 코팅제 엔진 닥터큐를,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에서 왕팀기를 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배 선장과 함께 뉴스의 바다를 탐험하세요.
활력 있는 시사 인터뷰, 활터뷰.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이야기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 2016년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데 차가 급발진하는 모습을 보면 말 그대로 차량의 문제, 차량의 기술적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6년 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급발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건데요. 과연 이 급발진 문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급발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이거는 운전자의 오해인 거지 있을 수 없는 겁니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사고의 국내 같은 경우 예를 말씀드리면은 네, 전체 신고되는 건수가 약 80건에서 100건 정도 되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신고되는 거에 한 20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발생하는 게 한 2,000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약 80%는 운전자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2, 3초 내로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머릿속에 하얗게 된다 그러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지. 그때는 네. 그냥 뭐 급발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한 전체의 짧게 끝나는 이런 급발진 사고, 의심 사고는 80%가 운전자 실수로 보고요. 네. 나머지 20% 정도가 진짜 급발진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 2,000건으로 따지면 약 400건 내외가 급발진 사고라고 보고 있으니까 생각 이상으로 많이 생기죠. 국내 등록 대수가 2,600만 대니까요. 자동차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기술적 결함인 급발진이 있다. 그렇다면 우선 네. 지난 2016년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급발진으로 보이는 그 사고는 어떤 사고였습니까? 이때 난리가 났던 사고입니다. 네. 지금도 뭐 급발진 사고의 대표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부산 남구 쪽이었는데요. 2016년 8월 2일이었습니다. 낮에 대낮 12시 30분에 생겼는데 네. 이 산타페 차량을 5명 일가족이 타고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다가 네. 좌회전 도중에 속도가 줄이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직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좌회전하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핸들을 못 꺾고 네. 결국 그 좌회전 그 쪽에 있던 한쪽에 왼쪽에 주차돼 있던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에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운전자를 제외하고 딸, 손자 2명, 4명이 숨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영상 블랙박스가 다 있었고요. 또 주변에 다른 영상들도 있어서 통제 불능이었는데 운전자가 그 안에 녹음들이 있습니다. 네. 차가 왜 이러나 하면서 우리 애기라는 얘기를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나다가 부닥치면서 사고가 커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사고가 그냥 사고로 끝난 게 아니라 해당되는 부품을 가지고 네. 민간 전문가가 그대로 재현 실험을 해서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한 1, 2년 정도 관심이 있다가 좀 사그러졌는데 이번에 판결이 나오면서 그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각을 한 이런 사례라고 보면 되니까 다시 한번 상기되는 이런 분명한 굉장히 심각한 사고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김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보면 물론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더 좋겠지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급발진이 상당히 의심되는데 법원은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재판부의 어떤 성격 자체가 아직도 이제 판매자, 제작자 중심이다라는 느낌이 오는 이유가 왜냐면은 소비자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급발진 사고가 언제부터 발생을 했냐면 1980년대 네. 초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이 발생한 시기가 자동차에다가 전자제어 시스템을 넣으면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용 ECU라든지 각종 반도체 칩을 넣으면서 전자제어 엔진이 됐거든요. 네. 이때부터 급발진이 생겼는데 즉 똑같은 시기에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이 반도체 소자, 반도체의 또 전자제어 시스템의 문제가 급발진을 유발시킨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급발진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이 사고가 난 차를 재현을 한다든지 같은 사고를 재현하거나 아니면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자제어 이상은 전기적 흐름에 대한 이상은 이 흔적이 남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은 재현이나 아니면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는 야 이거 운전자 또는 이 자동차 소유자가 이 증거 가져와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외한인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자제어 이상을 그 복잡한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는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하하. 흔적도 네. 없어지고. 그러니까 꼭 미국하고 반대죠. 미국에서는 재판 과정 중에서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제작사가 밝혀야 됩니다. 아,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제작사가 오히려 밝혀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소홀하게 되면은요. 네.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합의 봐. 그래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이 안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김 교수님, 네. 우리가 다른 것은 법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미국과 비교하고 미국 따라가면서 왜 이건 또 네. 미국식으로 해석을 안 하나요? 불리한 거는 도입을 안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소비자들 중에서 자동차 관련 소비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급발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를 차를 샀을 때요. 신차 샀습니다. 네. 근데 차가 한 달 동안에 10번 정비업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 차인데요. 그거 교환 한 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아. 레모법이 있어도 형식적이지.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아직도 자동차 관련 소비자는 후진적이라는 말씀드린 이유가 주로 재판도 그렇고 네. 주로 제작자나 판매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급발진 현상은 돌발 사태인가요? 아니면은 자동차를 정비하다가 급발진이 일어날 것도 같은데 미리 좀 손을 볼까? 미리 손을 보는 것이 소비자 운전자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입니까? 돌발 사태라고 보셔야 되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미리 정비를 정기적으로 해준다든지 네. 아침에 출발할 때 한 3, 4분 정도 워밍업을 해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분명히 급발진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차의 이상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조합돼서 전자제어 이상으로 생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것이 미국에서 예전에도 미국도 급발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국가거든요. 네. 이 급발진 조건은요. 일단 가솔린 엔진에 주로요. 아하.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 자동 변속기라는 조건이 조합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디젤차도 전자제어 엔진이다 보니까 전자제어 자동 변속기도 발생을 하는데 전체 비율로 보게 되면은 전체의 90%에서 95%가 네. 가솔린 엔진과 자동 변속기고요. 아하. 나머지 발생의 5에서 10%가 디젤 전자제어 엔진과 자동 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상당 부분이 가솔린 쪽에서 생기는데 미국은 주로 디젤 차보다도 이 가솔린 승용차는 가솔린 엔진과 자동 변속기의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예전에 천문학적으로 이 문제가 이 비용도 물어낸 사례가 있었는데 아. 실제로 이 재판 과정 중에서 일부 밝혀진 것이 전자제어 이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외국에서도 회자됐던 이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예,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소비자가 입증을 해라고 아하. 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김 교수님 지금 운전 중에 있는 운전자가 갑자기 뭐 급발진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 차를 이런 상황일 때 상당히 당황하고 사고 나기 십상인데 이렇게 내가 운전하는 차가 지금 급발진 상태인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이 차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빨리 쓰는 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이 처음에 하다가 벌써 1, 2초, 2, 3초 지나거든요. 네. 그럼 차 속도 빨라지고 그러면은 앞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차를 일단 피합니다. 본인이. 충돌 안 하려고. 그게 습관이고 관습이거든요.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한두 대를 차를 피하면요. 차 속도가 100km 넘어가면은 이미 이 사람은 사망 확률이 급증을 합니다. 특히 충돌을 할 때 이 도심지 내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물이 수직 구조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로등, 가로등, 전봇대 있죠. 뭐 이런 거, 신호등 다 수직 구조물이거든요. 네. 이런 구조물과 부닥치면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에어백도 터지지 않으면서 사망 확률이 급증하기 때문에 네. 사망 확률이 높은 이런 이 수직 구조물이 많은 게 도심지인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차가 이상이 생겨서
이상하다 그러면은 빨리 차를 세워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옆에 가드레일도 중요하지만은 음. 사실 이제 방송에서 잘 이런 말씀 드리질 않지만은 네. 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에너지 분산 구조가 제일 좋은 것이 차네요. 자동차입니다, 사실.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엔진룸이나 트렁크룸이 네. 찌그러지게 만든 거는 에너지 분산을 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하. 찌그러지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탄 승객룸만 찌그러지지 않고 네. 이 아코디언식으로 엔진룸이나 트렁크룸은 찌그러지면은 에너지 분산이 되기 때문에 탑승객의 부상을 줄일 수가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혹시라도 차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옆에 갓길 쪽에 세워져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 알겠습니다. 있죠. 네. 이런 데를 부닥치는 게 그나마 에너지 분산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차를 세우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가 다른 있고요. 차를 뭐 일부러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다른 네. 차와 세워져 있는 차, 다른 위험을 크게 주지 않는 차와 약간의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는 근데 것도. 미국도 물론 네. 급발진이 생겼을 때 이거 이렇게 하세요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세 가지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브레이크를 한 번에 잡아라, 변속기를 중립에다 놓고 시동을 꺼라. 이 세 가지를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라는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자, 쉽지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급발진 관련해서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절한 해설, 무게 있는 시선. 뉴스의 바다를 누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친환경차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차를 사시더라도 우선적으로 전기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전기차 중에서도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고지근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지근입니다. 고 연구원님도 전기차를 운행하시나요? 저는 아직은 아니고 네. 이렇게 뭐 여행을 갔을 때나 뭐 할 적에 그때는 전기차를 렌트해가지고 운행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예. 뭐 차 중에서는 또 전기차를 더 선호하실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초소형 전기차입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무엇이길래 일반 전기차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네, 초소형 전기차의 용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네. 경차보다 작은 차량을 의미하고요. 경차보다도 더 작군요. 경차보다 더 작습니다. 네. 초소형 전기차랑 일반 전기차는 최고 전격 출력과 크기, 뭐 중량,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초소형 전기차는 최고 전격 출력이 15kW 이하이고 음. 길이는 3.6m, 너비는 1.5, 높이는 2.0m 이하인 차량을 얘기하고 네. 중량도 제한이 있습니다. 초소형 아. 승용차의 경우에는 600kg, 또 초소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750kg으로 중량에도 한계가 있고 또 최고 속도도 80km/h를 초과할 수 네.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보면 이제 경차 대비해가지고 크기는 한 70%, 네네. 또 무게는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소형 전기차는 성인 4명이 타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2명까지 탈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와닿습니다. 2명이 네네. 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뭐 차 크기 때문에라도 장거리 여행보다는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장거리나 지역 간 뭐 광역 통행보다는요. 네네. 도심지 내에서 5에서 10km, 뭐 단거리를 단거리 거리로 해가지고 네. 배달, 관광, 뭐 출퇴근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아, 장거리를 운행하려면은 1회 충전했을 때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야 하는데 네. 현재 초소형 전기차는 60에서 80km 정도밖에 갈 수가 없고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할 수 없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이용에 강점을 두고 제작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있고 예. 대체로 우리 뭐 골프장에 가보셨거나 골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골프장에 있는 카트 그렇습니다. 크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카트 되겠네요. 크기랑 비슷하면서 그걸 이제 좀 더 자동차 모양에 맞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두셔서 예. 네네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택배 업무나 마트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볼 땐 또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요. 네. 뭐 골목길 주행이나 주차가 편리하다는 점, 또 차량 조작이 간편하고 연료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실제 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골목길 주행이 편리해가지고 초소형 전기차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40%, 또 주정차가 편리해서 선호한다라는 의견이 20%로 전체 60%를 차지했어요. 네. 또 차량 조작이 간편하다 보니까 뭐 고령자도 운행하기가 수월하고 또 연료 비용도 저렴합니다. 일반 뭐 휘발유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뭐 10분의 네. 1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네. 게다가 또 요즘에는 뭐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서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그런 또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개인 공간이 확보된 초소형 전기차의 매력도는 점차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운 거리 갈 때 큰 차를 운행할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요. 경차도 혜택이 많은데 초소형 전기차도 여러 가지 뭐 세금,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초소형 전기차도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뭐 구매를 할 때 네네.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또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아, 일반적으로 보면 초소형 전기차가 한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가격이요? 예. 정부와 또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면 초소형 전기차를 실제 구매를 할 수 구매 있습니다. 가격은 한 6, 700 정도, 600에서 예, 700만 그렇습니다. 원 정도. 네네. 자, 우리가 아직까지는 거리에서 또 도로에서 많이 보기가 좀 힘든 편인데 국내에서는 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체국 물류 배송 차량이라든지 네. 또 기존 이륜차를 대신한 음식 배달 서비스 또 공유 차량 이동 서비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대표적인 사례가 물류 배송 서비스일 텐데요.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택배 물량이 늘어났는데 뭐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대형 화물차가 진입하기가 쉽지만 구도심지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택배 차량 못 들어와요 이런 예, 아파트 그렇습니다. 단지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골목골목 있는 그런 그 도시에서는 네. 배송하기엔 기존에는 이륜차로 이제 배송을 했었는데, 아. 예. 근데 이제 물동량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차체가 작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요. 네. 초소형 전기차는 이륜차보다는 또 많은 적재물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고요. 네. 또 초소형 전기차 혹시 진행자분께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이 봤고 실제 한때는 우리 여기 서울 도로교통공단 1층에 전시를 하기도 했었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외관이 귀엽잖아요. 네네. 일반 차량이랑 또 다른 모양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촬영할 동안 또 홍보 효과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인도 초소형 전기 자동차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얼마만큼이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또 구매 여부가 달려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작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자동차 전용 도로 그러니까 88 고속도로 서울 같으면 강변북로나 이런 데는 진입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안전 문제는 괜찮겠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초소형 전기차 일반 차량보다 작고 가볍다 보니까 이런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또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의 정도는 그렇게 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또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초소형 전기차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속도가 80km/h로 제한이 되어 있고 네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는 현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차로가 많고 가다서다가 많은 도심지에 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네. 실제 이제 실증 연구 결과에서도 평균 속도가 20에서 30km/h 정도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운행을 하다가 이제 뭐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부상의 정도는 크지 않고 더구나 네. 5030 정책 때문에 전반적인 도심의 통행 속도가 낮아지고 또 보행자 또 교통 약자 위주로 정책이 이제 마련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정책의 궤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거리고 그만큼 또 속도를 내지 않으면 또 안전한 거니까 짧게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네. 앞으로 이 전기차도 매력적인데 초소형 전기차 미래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다양한 모빌리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PM도 그렇고 그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가장 큰 또 대표적인 모델로 초소형 전기차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령화 사회
또 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초소형 전기차의 매력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충전 알겠습니다. 인프라도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도심지에서 초소형 알겠습니다. 전기차를 많이 볼 수 차가 있을 귀엽고 걸로.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고직은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시사바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사회 이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성을 따서 시사 변호사 김앤창, 창앤킴.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의 공보이사, 법률사무소 3정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미션 김영수 변호사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김 변호사님, 예. 요즘은 날씨가 좀 추워서 조기 축구 운동하시기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축구인들은 날씨를 가리지 않죠. 아, 명언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또 아이슬란드를 5대1로 예, 격파를 해서 대단히 좀 사기가 충천돼 있던데. 예. 네, 보셨어요? 저는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실제 보진 못했고요. 네. 예. 앞으로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매니아라고 하셨는데 그러시네요. 국가대표 경기를 장윤미 변호사는 혹시 요즘에 뭐 여성분들도 축구하는 분들 계시던데 네. 운동 뭐 특별히 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제가 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하는 축구, 뭐 호쾌한 여자들 축구인가, 뭐 하여튼 뭐 네네. 그런 에세이를 읽고 이게 남성의 운동 영역만이 아니다. 네. 최근에는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여성 감독이 나왔다고 하나요? 아. 구단주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성벽의 벽이 깨지기도 하고. 저도 뭐 축구까지는 아니어도 뭐 야구 뭐 이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왜냐면 워낙 날씨가 춥다 보니까 다들 체력 관리 이야기 하시는데 춥다고 웅크리지 말고 또 운동하는 또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께서 네. 준비를 해오셨는데 요즘이 정말 어느 때인데 네. 이 음주운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또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히 음주만 한 게 아니라 죄질이 더 안 좋은데요. 보통 택배 기사분들이 워낙에 시간에 쫓기니까 이제 차량을 그냥 두고 열쇠도 네. 꽂아둔 채 몸만 나와서 이제 택배 그 물건을 바로 배송을 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도 그 사이에 정차된 택배차에 올라타서 20대 남성이 운전을 해서 에? 가정 집에 벽까지 들이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자기 차도 아닌 네. 멀쩡히 지금 정차돼 있는 택배 차량에 올라타서 운전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지난 토요일 15일이죠. 한 밤 11시 50분쯤에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술에 취한 채 택배 차량 정차돼 있던 곳에 그냥 탑승을 해서는요. 한 40m를 운전했는데 워낙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주택 벽을 그냥 들이받아서 부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금천경찰서가 지금 조사 중인데 이 20대 남성이 받고 있는 혐의 음주운전 당연히 해당하고요. 자동차 불법 사용 그리고 재물 손괴 등등으로 지금 처벌을 앞두고 있는데 당연히 이 술 냄새도 나고 하니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네.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 남성 음주 측정 거부했다라고 하고요. 네. 경찰 조사에서는 그런데 내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김 변호사님, 예, 이건 정말 그냥 단순한 음주 운전이 아니라 차량을 탈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가정집 벽까지 들이받았고 인명사고가 다른 사람의 인명을 또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없었지만은 이게 정말 단순한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명이 3개나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인데요. 먼저 음주운전을 했지만 정확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는 않았고 음주 측정을 네. 거부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을 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현재 이제 경찰은 재물손괴죄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고의로 이 가정집을 들이받아서 벽을 파손했는지 아니면은 과실로 했는지에 따라 조금 죄명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뭐 3년 손괴에 해당한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동차를 훔쳐서 자기 걸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절도죄가 되겠지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일시 사용을 하려는 의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하.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의율이 된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네. 단순히 이제 죄명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징역 형량이 최대형이 좀 약한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이제 중첩이 됐고 또 굉장히 좀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기 때문에 네. 실제형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장윤배 변호사님. 네. 아니 지금 이 20대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런 자신과 상관없는 택배 차량에 올라타서 사고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 영화에서도 봐서는 안 되는 장면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뭐 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보면 보통 주폭이라고 해서 술에 네. 취해서 상대방을 폭행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피해자분들이 경찰을 많이 부릅니다. 이 사람 인사불성인데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 거기에 뭐 폭력까지 휘두르고 있다라고 하면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한테도 행패를 부리는 경우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에 당연히 해당하고 지금 예전 같으면 술에 취해서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분위기가 아주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이 어떤 양형에 있어서 더 나쁜 요인으로 참작이 되면 됐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못하니까 사람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 양형에 저감되는 요소로는 절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좀 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는 뭐 주치 감형 그래가지고 그쵸. 술을 마신 후에 일으키는 사고는 약간 좀 감형한다. 그런 게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술에 취하면은 심신미약 그러니까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심신이 미약한 상황이다라고 네. 했을 때 예전에는 심신미약을 필요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감형을 해주는 사유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부분을 항상 심신미약으로 주장을 하고 이 부분이 또 필요적 그 감경 사유로 돼 있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러니까요. 법 개정도 이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군요. 더 이상 술 마시고 나서 기억 안 나서 그랬다 통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각별히 주변에 음주하시는 분들에게 잘 좀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예. 음주운전 나쁘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정말 이건 도무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다. 어떤 예. 사건입니까? 예, 지난 16일 밤에 성남시 구미동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경찰을 치고 달아났다고 하는 A 씨가 처음에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단 운전을 하다가 네. 교차로에서 신호까지 위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신호를 위반하니까 이제 근처에 있던 경찰이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해서 A 씨 차를 정차를 시켰고요. 네. 그 경찰관이 다가가서 이제 검문 검색을 하려고 A 씨 차량 앞으로 이제 다가서는데 A 씨가 그러겠죠. 이 경찰관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를 해버린 사안입니다. 하하. 네, 이렇게 수킬로미터를 도주를 하다가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그때도 들이받고 네. 그제서야 이제 정차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차가 된 이후에도 차량 밖으로 나오질 않아서 경찰관들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그제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이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또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현재 발 등을 다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찰은 이 A 씨의 범행 자체가 굉장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네요. 아니 김 변호사님 설명대로라면 장 변호사님 네. 경찰이 검문 검색을 요구했다. 그럼 일단 정차를 하고 네. 또 운전면허증을 또 요청을 한다면은 또 제시해야 되고 이게 당연한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해 보면 그냥 치고 지나갔다. 사실 경찰관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이렇게 검문을 요구받았을 때 경찰을 그냥 쳐서 사망하시는 경찰분이 사망하는 사고도 근래에도 있기도 했는데 아마 음주운전을 하면 나 한 번 할 때 안 걸리겠지라고 했는데 검문소에 딱 걸렸다라고 네. 하면 뭔가 그 순간적으로
이 상황에서 모면하려고 이렇게 도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 죄만 더 더해질 뿐입니다. 네. 차라리 음주운전에 대한 정당한 죄값을 치르는 게 맞지 이렇게 그 상황을 자동차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막는 경찰도 치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출동해서 계속 쫓아오는 자동차도 치게 되면 네. 일단 경찰분을 친 거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자동차를 친 거는 손괴죄로 죄가 더해지면 그냥 형량만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순간적인 판단이 이렇게 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아마 지금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피해가 확산되고 큰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영장은 아마 검찰도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음주운전하면 안 되지만 설사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단속이 있으면 순순히 응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걸 피하려고 했다가는 훨씬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정차를 하지 않고 차를 멈추지 않고 검문 검색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사건인데 김 변호사님 대체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 정도면?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실제 다쳐서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특수공무방해 치상죄에 해당을 해서요. 이게 굉장히 좀 형량이 셉니다. 3년 이상 그리고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 실제로도 최소한 실형이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좀 중한 죄로 집행유예 되기 힘드네요. 집행유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앞서 음주운전 사건도 20대였고 피의자가 또 지금 소개해드리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사건도 20대거든요. 맞습니다. 참 자기 인생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술을 한 방울 드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잡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현미 변호사가 가져온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인천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노린 듯한 엽기행각이 벌어졌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SNS상에 한 소세지 사진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네.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소세지가 그냥 소세지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이 줄줄이 소세지에 낚싯대가 이렇게 날카로운 그 U자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다 꿰져 있는 겁니다. 낚시 바늘을. 예. 그래서 이게 공원에서 발견된 게 참 이상한데 이 공원이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공원인데 네. 원래 개동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반려견들이랑 산책을 많이 나오는 그런 공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본인의 반려견과 같이 산책 중이었는데 낙엽 사이에 아마 개가 냄새를 맡고 또 다가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이상한 게 보여서 이게 낙엽 덮풀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걸 거두고 봤더니 낚싯바늘이 끼워진 이 소세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아무래도 이 후각이 발달했다 보니까 소세지 냄새를 맡고 이걸 입에 넣으면 주인이 잘 안 보는 새 바로 크게 다치거나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일부러 덫을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어떤 사진이라고 다들 판단하시느냐라고 하면서 네. SNS에 올린 건데요. 이 올리신 분에 따르면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거 아무래도 이 개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무에 묶여 있었는데 개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한 악의적 행동 같다라는 의견을 다들 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장 변호사님 이게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밝혀졌습니까? 아직 밝혀지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동물보호단체에 이 해당 소세지를 발견하신 분이 제보도 했고요. 네. 동물보호단체 측은 관할 지자체에도 문의를 해서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아마 공원 같은 곳은 이제 보안 같은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선 같은 것을 확보해서 이 당사자를 잡는 네.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고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 개 동산에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김 변호사님 이게 무엇을 노렸을까요? 그리고 이게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가요? 예, 일단은 이 범인이 누구인지 뭐 잡혀져야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 밝혀지겠지만 아마도 이 공원 관리자 이야기에 따르면은 반려견들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특히 뭐 입마개를 하지 않고 이 목줄도 하지 않은 이런 반려견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 동물에 대한 안 좋은 감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벌인 것이 아닌가 추측은 되는 것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과 함께 다니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예.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강아지들의 먹이에 낚싯바늘을 끼워넣는 굉장히 좀 잔혹한 행위인데 이 행위 자체가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건 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네. 다만 이게 결과가 이 강아지를 다치거나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해당합니다. 근데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형법상의 손괴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손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손괴 미수죄에 해당하는 이 범죄 행위로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아직까지 여전히 사람만큼의 어떤 권리를 동물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양육하는 반려동물이라도 뭐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학대를 하게 되면 아이고 내 동물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학대를 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당연하게도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동물은 사실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물건으로 취급을 했죠. 그래서 뭐 다치거나 상해를 입더라도 이게 손괴, 사람처럼 뭐 상해죄로 적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 속에 동물보호법이란 게 나왔고 동물보호법이 비교적 뭐 형량이 아주 강하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잔혹한 수법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강하게 처벌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문제의식 속에 사실 가장 약한 존재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것이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또 범죄의 단초 또 전조 증상이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동물의 어떤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가볍게 취급할 사안인가? 그렇지 않다는 문제의식과 이런 공감대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내가 그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강제 추행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지난 8일 오후 9시쯤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이 범행을 한 A씨는 부산 사하구 등지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성 무려 11명이나 여성의 엉덩이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이제 달아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 기습적으로 범행을 한 다음에 빠르게 이제 달아나 버려서 잡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경찰이 주변에 CCTV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인상착의를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용의자를 특정을 해서 A씨가 배달원이라는 거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배달업체 사무실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 A씨가 나타나서 그 순간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잡고 보니까 A씨의 변명이 좀 굉장히 황당했는데요. 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경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A씨의 범행 자체가 굉장히 피해자가 다수고 범죄 자체가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을요? 예. 아니 장 변호사님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여성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고 싶었다. 이게 정말 당한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뭐 난 큰일 아닐 거야. 뭐 그냥 오토바이로 지나가면 모르겠지 안 잡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성추행 강제추행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여성 입장에서는 사실 이례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게 네.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잃게 하는 이 강제추행이 뭐 물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여성들을 추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악의적이라서 실형을 면치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또 진술을 한 부분 놀라는 모습이 즐거웠다, 재밌었다.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뭐 가짜 번호판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오토바이로 굉장히 기동성 있게 움직인다는 점을 또 이 범죄에 악용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인상착의 배달원 분들 어떤 그 특정 업체의 어떤 옷을 입고 운행을 업무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설사 가짜 번호판을 달았더라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고 네. 김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 건도 인상착의 확인해가지고
잡아내고 어디서 일하는지 안 다음에 잠복해서 잡아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일회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평생 갈 수도 있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한다? 용서받기 좀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렇게 뭐 오토바이니까 번호판 하기는 쉽지 않다더라도 범인을 어떻게든 찾아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새는 주변에 CCTV가 워낙 다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절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범죄를 저질러서는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꼭 밝혀진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건에 대한 관련한 자세한 내용 장유미 변호사, 김영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바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시식은 불가능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요 5127-0652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진행해 저는 시사바다의 선장 배종찬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입니다. 두툼하게 옷 입고 따뜻한 오후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